통찰의 시대 챕터 2 인지심리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감정 반응과 시지각 2-11 관람자의 몫을 발견하다. 무의식적 본능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살펴본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르투어 슈니칠러,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의 노력을 심리적, 예술적으로 수렴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을까? 그렇다면 슈니칠러와 프로이트는 서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을까?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누군가 심리학적 접근법과 예술적 접근법을 연관지어서 무의식적 충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을까? 사실 화가들이 그랬듯이 프로이트와 슈니칠러도 상호작용했다. 오스트리아 모더니즘의 아버지인 클림트는 코코슈카와 실레를 적극 후원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두 젊은 화가는 비록 나중에 클림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자 독특한 표현주의 양식을 발전시켰지만 클림트를 존경했다. 실레는 클림트를 자신을 형성한 모더니즘 사조의 창시자라고 인정했으며 비록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빈 최초의 진정한 표현주의 화가인 코코슈카의 초기 작품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프로이트와 슈니칠러, 둘 다 빈 의대의 로키탄스키 전통에서 성숙한 의사이자 과학자였다. 이 둘은 서로를 도플갱어, 즉 지적 닮은 꼴이라고 보았다. 둘은 동일한 지적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슈니칠러는 작가로서 각자 서로의 저술을 읽고 음미했다. 프로이트 및 슈니칠러와 그 화가들의 관계, 그리고 화가들과 그들의 관계는 잘해야 일방적이었다. 프로이트도 슈니칠러도 그 화가들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화가들도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화가들이 프로이트와 슈니칠러의 저술을 알지 못했다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슈니칠러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오스트리아 작가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 꿈의 해석을 출간하여 유명 인사가 된 프로이트와 함께 빈의 문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물이었다. 코코슈카는 프로이트와 매우 유사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비록 그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코코슈카는 폭넓게 독서를 했고 매우 해박했다. 더욱이 초기에 그를 후원한 카를 크라우스와 아돌프 로스는 슈니칠러와 프로이트의 저서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지식인이었다. 게다가 클림트는 생물학과 의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5명 가운데 미술과 과학을 연관지으려 시도한 사람은 프로이트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찬미하는 두 르네상스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창작 과정을 다룬 중요한 논문 2편을 썼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관람자가 미술 작품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는 지각의 심리학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는 그보다 화가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 2편 가운데 1910년에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유년기 기억이 더 유명하다.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기록한 내용과 특히 그의 유년기 회상 내용에 주로 의존해서 그의 삶과 작품의 진화를 분석했다.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미혼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가 전형적으로 남편 없이 살면서 욕구불만을 느끼는 어머니였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아들에게 열정적으로 뽀뽀를 하고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아들에게서 친밀한 애정을 갈구했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어머니에게 계속 애착을 느꼈고 청소년기의 일찍부터 에로티시즘에 눈을 떴다. 프로이트는 이 발달 경로를 통해 레오나르도가 동성애 성향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입을 중심으로 한 감각 경험을 기술한 유년기 회고 내용과 나중에 남성 제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 모습에서 이 성향들을 찾아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 변청 과정을 분석할 때 프로이트는 그의 관심이 처음에는 그림 쪽에 있었다가 나중에 과학 쪽으로 옮겨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이트는 이 변천이 화가의 특징인 인간의 감정에 천착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과학자의 특징인 비인격성 쪽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변천이 레오나르도의 무의식적 심리 갈등에서 비롯했다고 보았다. 즉, 동성애 성향을 거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초기에 미술에 심취하고 나중에 과학에 심취한 것을 마치 임상 증상인 양 다루고 있다. 그는 레오나르도에 관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정기적 세부사항이 마치 화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양 분석한다. 하지만 레오나르도가 직접 정신분석 진료실에 와서 자유연상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세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프로이트는 자신이 내놓은 꿈 해석이나 다른 어떤 결론들을 검증하거나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가 지적했다시피 프로이트는 미술사와 레오나르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피하고 레오나르도에 관한 의미 있는 미술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과학과 미술의 대화를 다루지 않았다. 관람자가 미술에 보이는 반응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미술 논문은 흥미롭고 유익하긴 하지만 그의 사상이 잘 담긴 최고의 작품은 아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는 해도 이 논문들은 정신분석 심리학과 미술의 대화를 시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프로이트의 연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빈 미술사학파의 일원 중 셋은 심리학과 미술사 사이의 대화에 필요한 개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8장에서 만난 알로이스 리글, 그의 두 제자인 에른스트 크리스와 언스트 곰브리치가 바로 그들이다. 이 세 사람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미술작품을 보는 관람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프로이트가 시도한 것보다 상당히 깊이 있고 엄밀하며 훗날 미학의 생물학이 출현하는 데 토대 역할을 한 전체론적인 미술의 인지심리학이 출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리글은 과학적 사고를 미술 비평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미술사학자였다. 그와 빈 미술사학파의 동료들, 특히 프란츠 비크호프는 미술사를 심리학과 사회학의 토대를 둔 학문 분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19세기 말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게다가 리글의 엄밀한 분석적 접근법 덕분에 미술작품을 다룬 역사적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일반 원리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와 비크호프는 이전의 미술사에서 무시되어 왔던 전환기라는 개념을 부활시키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더 이전의 미술사학자들은 후기 로마와 초기 기독교 미술이 그리스 미술에 비해 쇠퇴했다고 치부했다. 정반대로 비크호프는 이 시기의 미술이 대단히 독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마 미술이 그리스 미술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응답하여 서기 2, 3세기의 로마 화가들이 17세기까지는 다시 출현한 적이 없는 환영주의 양식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크호프는 독창적인 서사 원리를 개발함으로써 초기 기독교 미술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리글과 비크호프를 비롯한 빈 미술사학파의 일원들은 정치사와 마찬가지로 미술사에서도 칼 쇼스케의 말을 좀 바꾸어 표현하자면 신의 눈에는 모든 시대가 평등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리글은 각 문화기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각 시기에 속한 미술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관점을 취할 때 우리는 선험적인 단순한 미적 기준에 따라 각 시대의 미술을 단순히 진보인가, 퇴보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변형의 사슬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비크호프와 리글, 동료들은 미술사에서 사고의 초점을 특정한 그림의 내용과 의미에서 미술 양식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역사적, 미학적 원리들과
작품의 구조라는 더 폭넓은 관심사로 서서히 옮기는 데 성공했다. 1936년 미국의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는 빈 미술사학파가 현대 과학철학과 심리학의 발견을 미술사에 통합할 태세를 갖추고 미술의 새로운 형식적 측면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에 관심을 환기했다. 미국의 미술사 저술이 심리학자, 철학자, 민족학자의 진보적인 연구를 거의 외면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관점에서 설 때 우리는 리글과 후배인 막스 드보라크, 오토 베네슈를 비롯한 빈 미술사학파의 동료들이 빈 1900에 출연한 새로운 미술을 왜 옹호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프란스 할스의 성 조지 시민군 장교의 연회와 디르크 야코브스의 시민군 같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단체 초상화 작품을 연구하면서 리글은 미술의 새로운 심리적 측면을 발견했다. 즉, 관람자의 지각 및 감정이 참여하지 않는 한 미술은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관람자는 캔버스라는 2차원에 비슷해 보이게 그린 것을 시각세계의 3차원 묘사로 전환함으로써 화가와 협력할 뿐 아니라 캔버스에서 보는 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그림의 의미를 덧붙인다. 리글은 이 현상을 관람자의 참여라고 했다. 다음 세대의 빈 미술사학자들인 에른스트 크리스와 언스트 곰브리치는 관람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다면 미술은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 개념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들은 리글과 당대의 심리학파들에서 유리한 개념들을 토대로 시지각과 감정 반응이라는 수수께끼를 통합하여 미술 비평에 접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했다. 훗날 게슈탈트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르나임은 이 급진적인 변화를 이렇게 서술했다. 심리학으로 눈을 돌리면서 미술 이론은 물질 세계와 그것의 겉모습의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미술 매체에 기록되는 자연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보느냐와 보는 법을 누가 가르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리스는 미술 비평의 독특한 관점을 도입했다. 그는 1922년 빈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비크호프의 제자인 드보라크, 율리우스 폰 슐로서와 함께 공부했다. 크리스는 프로이트의 친구인 오스카어 리의 딸이자 나중에 아내가 될 마리안 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신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1925년 정신분석 과정을 수강했고 3년 뒤에는 정신분석가로 개업했다. 그리고 1924년에 프로이트를 만났다. 크리스가 재능 있는 미술사학자임을 알아본 프로이트는 자신이 1896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골동품을 감정해달라고 부탁했다. 만나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프로이트는 크리스가 미술사와 정신분석 양쪽에 기여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크리스에게 큐레이터와 정신분석가 양쪽 일을 다 계속하라고 권했고 크리스는 1938년 9월 빈에서 탈출할 때까지 양쪽 일을 다 했다. 1932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미술과 심리학 같은 문화 분야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창간한 학술지인 이마고에 참여해달라고 크리스를 초청했다. 크리스는 정신분석적 미술 비평의 초점을 프로이트가 시도한 화가의 심리적 전기에서 화가와 관람자의 지각 과정의 경험적 탐구 쪽으로 옮겼다. 그는 시 지각의 모호성을 연구하다가 이윽고 관람자가 미술작품을 완성한다는 리글의 깨달음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크리스는 화가가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갈등으로부터 강력한 이미지를 도출할 때 그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미지의 애매성은 관람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인지 과정을 유도하며 관람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갈등에 비춰 그 이미지의 감정적, 감정이입적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화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처럼 관람자는 작품에 내재한 애매성에 반응하여 그것을 재창작한다.
관람자가 기여하는 정도는 미술작품의 애매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애매성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가 염두에 둔 것은 1930년 문학평론가 윌리엄 앰프슨이 도입한 개념, 즉 순수한 오독 없이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앰프슨은 애매성 덕분에 관람자가 화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적 선지, 즉 갈등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용어를 썼다. 반면에 크리스는 애매성 때문에 화가가 자신이 느끼는 갈등과 복잡성을 관람자의 뇌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리스는 스위스계 독일 미술사학자 비렐름 보링거가 1908년에 쓴 논문인 추상과 감정이입도 잘 알고 있었다. 리글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보링거는 관람자에게 두 가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잊고 그림 속의 대상과 하나가 되게끔 하는 감정이입과 관람자로 하여금 일상세계의 복잡 다단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림의 형태와 색채라는 상징 언어를 따라가게끔 하는 추상화가 바로 그것이다. 길쭉한 인물들과 왜곡시킨 원근법을 사용한 마니에리즘 화가들은 오스트리아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본 드보라크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크리스는 화가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 왜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람자가 그 왜곡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빈 대학교 심리학과장인 게슈탈트 심리학자 카를 빌러를 통해서 크리스는 얼굴 표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관심을 토대로 미술사 지식과 정신분석적 통찰력을 처음으로 결합하려 했다. 1932년과 1933년에 내놓은 논문 두 편에서 크리스는 1780년대에 프란츠 사버 메서슈미트가 조형한 탁월한 두상들의 과장된 얼굴 표정에 초점을 맞췄다. 비범한 재능을 지닌 두상 조각가였던 메서슈미트의 작품은 빈 1900에서 하벨베델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고 코코슈카 실레는 그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표현주의의 돌파구를 찾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1760년 겨우 24 나이에 메서슈미트는 이미 빈의 궁정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되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는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청동 흉상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초기 흉상들에서 메서슈미트는 독특한 바로크 양식으로 모델의 귀품과 귀족 신분을 강조했다. 1765년 그는 로마를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양식은 더 고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빈에서 돌아온 뒤 그는 옷과 천을 제거하고 머리를 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얼굴을 더 이상 이상화하지 않는 등 장식이 덜한 양식을 채택했다. 그는 최면술을 정신장애 치료법으로 개발한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집에 얼마간 머물렀는데 그때 영감을 얻어서 나중에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메서슈미트는 빈 제국 아카데미의 능력 있고 대단히 존경받는 조교수가 되었고 당시의 학과장이 세상을 뜨면 뒤를 이어 조각학과 학과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때가 되자 메서슈미트는 외면당했다. 사실 그는 교수직도 잃었다. 아마 그가 3년 전에 겪었던 정신질환에서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는 우려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작용한 듯하다. 그의 정신질환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이었던 듯하다. 이 결과에 몹시 기분이 상한 그는 1775년 빈을 떠났고 이윽고 1777년 프레스부르크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 표정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는 청동 캐릭터 두상을 60점 넘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두상들은 극적이고 왜곡되고 때로는 고양된 표정을 통해 서로 전혀 다른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크리스는 그 두상에 매료되었다. 두상들은 편집증에 시달리는 듯한 사람이 그럼에도 경이로운 미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서슈미트의 내면 갈등은 그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사실 캐릭터 두상은 그가 앓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도
이전에 만든 탁월한 작품들보다 훨씬 독창적이다. 게다가 두상들은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그것은 메서슈미트의 놀라운 기법이 질병에도 끄떡 없었음을 시사한다. 크리스는 두상에 표현된 감정이 관람자와 접촉하자마자 화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의식적,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았다. 편집 망상과 환각을 강박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크리스는 가장 환상적이고 과장된 두상이 양식면에서 가장 발전한 것인 반면 덜 과장된 두상이 가장 상투적이라는 것도 알아차렸다. 이 관찰을 통해 그는 캐리커처가 감정을 전달하고 뇌의 지각 및 감정이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닌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크리스는 메서슈미트를 연구한 지 80년이 지난 2010년에 스토니브룩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의 미술사 및 철학 교수 도널드 커스피트는 잡지 아트넷에 메서슈미트를 회고하는 작은 광기가 위대한 창작을 낳는다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크리스의 선구적인 개념을 인용하고 메서슈미트의 작품을 21세기라는 맥락에 놓으면서 커스피트는 이렇게 썼다. 메서슈미트의 광기는 기이하게 해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도시인 빈을 떠나서 소도시에 정착한 그는 자신에게 충실한 미술, 자신만큼 광기 어린 미술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미친 얼굴을 조각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자신이 되었다. 그의 악마들은 이제 그의 뮤즈였고 그는 그들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창작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래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거울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메서슈미트는 자신의 광기로부터 즐거움을, 미술계의 높은 지위를 향해 힘겹게 오르는 동안에는 부정했던 바로 그 즐거움을 얻었다. 관람자의 몫에서 창작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크리스는 화가와 관람자 사이의 창조성에 공통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화가와 과학자 사이에도 창조성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코코슈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도 구상회화가 인지심리학이든 생물학이든 간에 과학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탐구와 발견 과정에 의존하는 현실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곰브리치는 이 탐구 과정을 미술을 통한 시각적 발견이라고 했다. 1931년 메서슈미트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크리스는 훗날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사학자로 손꼽힐 갓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곰브리치를 만났다. 둘이 서로 견해를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크리스는 리글에서 유래한 자신의 근원적인 우려, 즉 미술사학자들이 미술의 더 심층적인 구조를 거의 알지 못하기에 타당한 결론이란 것에 아예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곰브리치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곰브리치에게 심리적 사고를 연구에 통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곰브리치는 크리스의 접근 방식에 몹시 흥미를 느꼈고 자신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몰두했던 분야인 지각의 심리학 쪽으로 나아가라고 방향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크리스라고 훗날 두고두고 말하곤 했다. 크리스는 곰브리치에게 캐리커처의 심리학과 역사를 다룬 책을 함께 쓰자고 했다. 그는 캐리커처의 역사를 얼굴 표정 읽기에 관한 일련의 실험이라고 보았다. 또 그는 1936년에 19세기의 판화 제작자이자 화가이자 조각가인 오노레 도미에의 캐리커처를 중심으로 큰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도와달라고 곰브리치에게 요청했다.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와 곰브리치는 표현주의 회화를 얼굴과 몸을 묘사하는 관습적인 수단에 맞선 반발이라고 보기 시작했다. 이 세 양식은 두 전통의 융합을 통해 나왔다. 마니에리즘 화가들로부터 유래한 순수 미술과 16세기 말에 아고스티노 카라치가 도입한 캐리커처다. 마니에리즘 화가인 카라치는 왜곡과 과장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특징을 강조했다. 더 뒤에 로마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조반니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캐리커처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곰브리치와 크리스는 나중에 캐리커처라는 책으로 상세히 다듬은 미 발표 원고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베르니니의 소묘는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아니라 얼굴에만, 그리고 얼굴 표정의 통일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베르니니는 구분된 신체적 특징을 골라 강조하기보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우리가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회상하려 시도할 때 마음속에 고정시키는 이미지, 즉 통일된 얼굴 표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왜곡하고 과장하는 바로 그 표정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전체론적 관점은 하나의 게슈탈트 원리로 베르니니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캐리커처를 연구하던 곰브리치와 크리스는 그것이 미술에서 너무나 늦게 출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캐리커처가 등장한 시기가 화가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위치가 극적으로 변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16세기 말이 되자 화가들은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숙달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육체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창작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사회에서 시인에 상응하는 지위를, 자기 나름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변화를 처음 엿볼 수 있는 작품은 바위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의 미켈란젤로의 1500년 미완성 대리석 조각상들이다. 캔버스에서 유화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탐구한 레오나르도 티치아노의 작품에서는 이 변화를 더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656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화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애매하게 선언되어 있음을 본다. 곰브리츠는 미술을 화가 자신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마음의 거울로 삼으려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시도가 이런 화가의 역할 변화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썼다. 크리스의 격려를 받아 곰브리츠는 정신분석, 게슈탈트 심리학, 과학적 가설 검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결합하여 미술에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가 정신분석 측면에서 얻은 깨달음은 크리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게슈탈트 심리학적 측면은 처음에 빌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설 검증으로서의 지각이라는 개념은 헤르만 폰 헬름홀츠와 카를 포퍼에게서 나온 것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시지각에 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두 가지 내놓았다. 그들은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크며 부분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감각 정보를 전체론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대체로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어인 게슈탈트는 배치 또는 형태를 뜻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이 단어를 우리가 대상이나 장면, 사람, 얼굴을 지각할 때 각 부분보다는 전체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쓴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더 의미를 갖도록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막스 베르트하이머는 하늘에서 이주하는 기러기 떼를 볼 때 각 새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깨달음을 글로 썼고 그것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공식 선언문이 되었다. 전체의 행동을 개별 요소들로부터도 그 요소들이 조합되는 방식으로부터도 이끌어낼 수 없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가능한 존재들이 있다. 즉, 부분들의 특성은 전체에 내재된 구조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1910년경 베를린에서 시작된 게슈탈트 운동은 베르트하이머, 볼프강 쾰러, 쿠르트 코프카 세 심리학자가 주도했다. 이들은 모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카를 슈튼프의 제자였고 슈튼프는 빈 대학교의 프란츠 브렌타노에게 배웠다. 브렌타노와 그의 학생인 크리스티안 폰 엘렌펠스의 지각 개념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에른스트 마흐의 중요한 저작인 감각의 분석에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의 출발점이 된 논문이라고 여겨지는 형태질에 관하여에서
엘렌 패스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완벽한 사례를 제시한다. 바로 음악이다. 그는 선율이 개별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소리의 합을 훨씬 초월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똑같은 음들을 결합하여 전혀 다른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선율을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지각한다. 그렇게 하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가 빠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선율을 알아차린다. 이런 개념들은 게슈탈트 심리학이 등장할 무대를 마련했고, 이어서 게슈탈트 심리학은 지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베르트하이머와 쾰러의 제자인 아르나임은 게슈탈트 심리학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미술 심리학을 전개했다. 그는 지각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듯이 미술작품 또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라고 주장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심리학자들은 이미지의 지각을 구성하는 감각 자료가 환경에서 유래한 감각 요소들의 합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개념은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요소의 특성뿐 아니라 이미지의 다른 요소들 및 비슷한 이미지를 접한 우리의 과거 경험과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망막에 투영되는 어떤 이미지든 간에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는 각각의 이미지는 구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이미지는 주관적이다. 하지만 무수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2, 3살이 되면 아이들은 주변 세계의 이미지들을 더 큰 아이들과 거의 동일하게 해석한다. 게다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시각에 관해 전혀 배우지 않은 채 그렇게 한다. 아이들은 문법을 습득하도록 해주는 규칙들과 비슷하게 물질 세계로부터 감각 정보를 추출하는 일을 하는 선천적인 보편적 인지 규칙들을 갖춘 시각계가 어릴 때부터 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다. 지각 연구자인 도널드 호프먼은 이렇게 썼다. 타고난 보편적 시각 규칙들이 없다면 아이는 시각을 재창안할 수 없고 어른은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타고난 보편적 시각 규칙들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는 대단히 미묘하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시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내놓은 깨달음은 혁신을 일으켰다. 19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쓰인 주된 방법은 내성법이었고, 정상적인 마음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은 철학의 하위 분야를 이루고 있었다. 19세기가 흐르는 동안 내성법은 실험법에 밀려났고 이윽고 독립된 실험 심리학 분야가 탄생했다. 실험 심리학은 초창기에 주로 감각 자극과 그것이 이끌어내는 주관적 지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실험 심리학자들은 자극의 행동 반응을 관찰하는 쪽으로, 특히 관찰 가능한 그 행동 반응이 학습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더 집중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인간의 대상으로, 더 뒤에는 이반 파블로프와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학습과 기억을 연구할 단순한 실험 수단을 발견하면서 심리학의 행동주의라는 엄밀한 경험주의 학파가 탄생했다. 후대 행동주의자들, 특히 미국의 왓슨과 B.F. 스키너는 물리학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갖추고 행동을 연구할 수 있지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측하는 것을 포기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주의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정신 과정들, 특히 지각, 감정, 의식적 자각처럼 추상적인 것들은 그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다. 대신에 그들은 온전한 동물에게서 특정한 신체 자극과 관찰 가능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초기의 단순한 형태의 행동과 학습을 엄밀하게 연구하여 성공을 거두자 그에 고무된 행동주의자들은 자극과 그에 따른 행동 사이에 놓인 모든 과정들이 행동의 과학적 연구와 무관하다고 치부했다. 행동주의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인 1930년대에 많은 심리학자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주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즉, 정신생활이 관찰 가능한 행동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험 심리학은 한정된 문제 집합만을 연구하는 쪽으로 범위가 축소되었고 정신생활의 가장 흥미로운 몇몇 특징을 연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문을 아예 막아버렸다. 반면에 정신분석과 게슈탈트 심리학은 그 문을 열었고 뇌가 현실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신분석과 달리 게슈탈트 심리학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지닌 경험과학이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개념들은 그 자체로도 놀라울 뿐 아니라 시대적 맥락에 놓고 보면 더욱 놀랍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독일과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의 철권 통치가 과학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출현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과학이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즉, 뇌는 흔히 마음이라고 일컫는 다양한 정신과정은 어떻게 매개하는 것일까?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과학이 제한 요인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대하는 심리학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어서 그들은 강력한 개념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자연과학과 다시 연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곰브리치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강력하면서 대체로 선천적인 원리들이 주로 시지각의 하층 수준에, 즉 상향식 시각 과정에 작용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등한, 즉 하향식 지각도 학습, 가설 검증, 목표를 토대로 지식을 통합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뇌의 발생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받는 감각 정보의 상당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을 이용하여 이 애매성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경험을 토대로 삼아 눈앞의 이미지가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추측해야 한다. 시지각에서 하향식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미 밝힌 바 있었다. 그는 모서리와 형태 같은 특징들은 정확히 검출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하여 대상을 인지할 수는 없는 실인증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곰브리치는 걸작인 예술과 환영에서 심리학과 미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종합했다. 그 책에서 그는 뇌가 이미지를 지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뇌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시각을 인도하는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규칙들을 반영하는 투사와 추론, 혹은 추론에 어느 정도 토대를 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는 지식이 그것이다. 크리스와 마찬가지로 곰브리치도 과학자들의 창의적 과정과 화가와 미술 관람자의 추론적이면서 창의적인 모형 구축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곰브리치는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킬 때 헤르만 폰 헬르몰츠와 비네의 과학 철학자 카를 포퍼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헬르몰츠는 감각 생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인 동시에 시지각을 연구한 최초의 현대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자였다. 더 앞서 한 촉지각 연구에서 그는 신경세포의 축삭을 따라 전기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 속도가 놀라우리만치 느리며 우리의 반응 시간은 더욱 더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발견을 토대로 그는 뇌의 감각 정보 처리 과정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각이 일어날 때와 수위 운동이 일어날 때 정보가 전달되고 처리되는 뇌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각적으로 연구의 방향을 돌린 헬르몰츠는 정적인 2차원 이미지가 질이 떨어지는 불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뇌가 그 이미지로부터 역동적인 3차원 세계를 재구성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사실 뇌가 오로지 눈에서 받은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시각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각이 과거 경험에도 뇌에서 추측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도 토대로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런 경험에 기댄 추측을 통해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미지가 무엇을 재현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은 자신이 시각가설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헬름홀츠는 이 하향식 가설 검증 과정을 무의식적 추론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하기 이전에 우리 뇌는 감각에서 온 정보를 토대로 그 대상이 무엇일지 추론해야 한다. 헬름홀츠의 탁월한 통찰력은 지각 문제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는 감정과 감정이입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한 가지 내놓았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웰컴 트러스트 뇌영상 센터에 있는 저명한 임지심리학자 크리스 프리스는 헬름홀츠의 통찰을 이렇게 요약한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직접 접근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뇌가 빚어낸 환상이다. 포퍼는 지각을 살펴보는데 과학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도 뷰러의 제자였으며 곰브리치를 만난 것은 1935년이었다. 포퍼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책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과학이 자료의 축적이 아니라 가설 검증을 통해 문제 해결을 통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험 자료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는 과학자들이 자연과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복잡하고 때로 애매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과학자들이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이해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의식적 추론을 통해 현상의 가설 모형을 세운 뒤 그 모형을 논박할 새로운 관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곰브리치는 무의식적 추론 개념과 의식적 추론 개념 사이에 한 가지 유사성이 있음을 간파했다. 뇌가 시각 정보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과학자들이 경험 자료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는 방식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자가 시행착오를 통해 자연계에 관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하게 관람자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지각에서는 그 가설이 내재된 지식, 즉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되고 뇌 시각계의 회로 안에 저장된 지식을 토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말한 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이다. 그런 다음 뇌는 가설을 이전에 경험하고 기억한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검증한다. 이것은 헬름홀츠가 지각을 다룬 저서에서 강조했고 포퍼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기술한 하향식 정보 처리 과정이다. 곰브리치는 둘을 결합함으로써 관람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창의적 활동과 그것이 어떻게 관람자의 몫을 구축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치 있는 깨달음을 제공했다. 관람자의 지각이 하향식 영향을 수반한다는 깨달음에 힘입어 곰브리치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즉 모든 시지각은 개념을 분류하고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 토대를 둔다는 것이다. 곰브리치는 분류할 수 없다면 지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각에 관한 곰브리치의 심리학적 통찰은 미술의 시지각과 생물학 사이에 놓일 다리의 토대 역할을 하게 된다.